김만중은 왜 유배를 떠났을까요? 그걸 알려면 당시 왕이었던 숙종을 알아야 합니다. 숙종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침착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냉정한 정치가였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알듯이 여자들의 치마폭에 이리저리 휩쓸린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쓴 무기는 바로 환국입니다. 환국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야, 너희 정권 내려와. 오늘부터 쟤네가 한다. 이걸 왕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왕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인 것이지요. 숙종은 3번의 환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이 3번의 환국은 당시 정권을 쥐었던 남인과 서인들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정치 싸움입니다. 첫 번째, 1680년 경신 환국입니다.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과 윤휴 등의 권세가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들이 군권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인의 영수인 허적의 잔칫날 비가 오자 왕실의 물건인 유학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유학이란 비가림용 기름칠한 천막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숙종은 남인들이 왕의 물건까지 제멋대로 쓴다면서 크게 분노했고, 이를 계기로 남인들을 조정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엿보던 서인 세력들은 남인들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을 합니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이 삼복과 짜고 역모하였다는 이른바 삼복의 변입니다. 이 역모 사건으로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의 영수들이 사형당했고, 서인의 거두인 송시열이 유배에서 풀려나며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신환국입니다. 이 사건으로 숙종은 신하들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왕의 한마디에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1689년 기사환국입니다. 당시 숙종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다가 후궁이었던 소희 장씨가 아들을 낳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나라의 후계자인 원자로 정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격상시키려 했습니다. 이 아들은 훗날 경종이 되고 장씨가 그 유명한 장희빈입니다. 여기서 희빈은 이름이 아니고 후궁 벼슬 칭호입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으로 야사에 전해집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들은 인현 왕후가 아직 젊으니 정비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송나라 신종의 예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숙종은 송시열의 관작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냈으며
결국 그에게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사 환국입니다. 이때 서인이었던 김만중도 유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1694년 갑술 환국입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과 그 오빠 장희재 등 남인 세력의 횡포가 심해지자 민심은 폐위된 인현왕후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숙종은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 출신 숙빈 최 씨를 총애하게 됩니다. 훗날 왕이 되는 영조의 생모입니다. 김춘택 등 서인 세력이 인현왕후를 복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남인들은 서인들을 모함하여 대대적인 숙청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변심한 숙종은 오히려 장희빈을 후궁으로 강등하고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남인 실세들을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귀하였고 장희빈은 다시 희빈의 신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제 남인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 다툼은 끝났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이들은 남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온건파인 소론과 강경파인 노론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큰 고통을 겪고 돌아왔기에 남인들을 반드시 숙청해야 한다는 강경파 노론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치란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환국을 통해서 숙종은 강한 왕권을 얻었지만 우리 역사 속의 정치는 살아남아야 하는 단순한 생존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권력자는 내일의 유배자가 되고 오늘의 충신들은 내일 역적이 되는 혼란의 시대.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신? 그런 거 없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원래 더러운 걸까? 또 권력을 쥔 사람이 게임의 룰을 바꾸면 정치는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요즘에 친일 쿠데타 계엄을 시도한 대통령과 그 실패로 정권을 잡게 된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 또한 조선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면 소신을 지킬까요? 아니면 살아남을까요? 자, 이제 구운몽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난양공주. 연나라에 다녀온 후 소유의 글재주와 총명함을 어여삐 여긴 황제는 소유를 자주 궁전으로 불러들여 경서와 사기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즐겨했다. 그러다 보니 소유는 밤이 늦어지면 궁궐에서 잠을 자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늦도록 황제와 토론을 즐기던 소유는 궁궐 안에 있는 한림원 숙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창호지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궁궐의 누각으로 나오고 말았다. 정말 아름다운 달빛이구나. 소유는 둥근 달이 뿌려주는 금실, 은실 같은 달빛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절로 가슴이 울렁거리는 듯 했다. 하얀 백꽃잎에 하늘하늘 떨어질 것 같은 달빛에 취해있던 소유는 흥얼흥얼 시를 읊어보기도 했다. 그때였다. 어디에선가 바람을 타고 애절한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게지? 소유는 달빛을 타고 들려오는 퉁소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한 애절하고도 감미로운 가락은 소유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소유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여 지나가던 나인에게 물었다. 여봐라. 도대체 저 퉁소 소리가 궁궐 밖에서 나는 소리냐? 아니면 궁궐 안에서 누군가가 부는 것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거참 알 수 없는 노릇이구나. 어쨌든 저 퉁소 소리를 듣고 나니 그냥은 잠이 올 것 같지가 않구나.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저 퉁소 소리에 답을 보내듯 나도 한번 퉁소를 불어봐야겠다. 소유는 나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이른 후 달빛과 퉁소 소리를 벗삼아 서너 잔의 술을 마셨다. 이윽고 바람을 타고 들려오던 퉁소 소리가 멎자 소유는 자신의 옥 퉁소를 꺼내 천천히 불기 시작했다. 소유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퉁소 소리는 한림원 뜰을 지나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얼마 후 갑자기 한림원 위로 울긋불긋한 구름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얀 학들이 훨훨 날개짓을 하며 내려와 퉁소 소리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니, 여보게들, 저게 무슨 조화인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먼. 길조가 분명하네. 한림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춤추는 학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이 소문은 궁궐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궁녀들도 귓속말로 소곤거리며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이 소문은 마침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무엇이? 양상서의 퉁소 소리에 맞춰 학들이 춤을 췄단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폐하. 소문을 들은 황제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황제는 급히 황후를 찾아갔다. 폐하, 어쩐 일이시옵니까? 하하하. 네, 난양의 배필을 이제야 찾았소이다. 폐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황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제를 바라보았다. 황제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황상과 월왕 그리고 난양공주였다. 그 셋 중에서 황후가 난양공주를 낳을 때쯤이었다.
황후는 설핏 풋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선녀가 나타나 품속에 구슬을 넣어주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황후는 난양공주를 낳았다. 난양공주는 자라면서 난초와 같은 해맑은 모습에 성품 또한 온화했다. 게다가 글재주와 바느질 솜씨까지 뛰어나서 황후는 난양공주를 아주 어여삐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백옥 퉁소 하나를 조공으로 바쳐왔다. 하지만 그 퉁소의 꾸밈새가 어찌나 특이한지 궁중의 악사도 불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다. 그 무렵 난양공주는 꿈속에서 한 선녀를 만났다. 그 선녀는 공주에게 퉁소를 부는 요령을 일러주며 아주 신묘한 곡조를 가르쳐주고는 호련히 하늘로 날아갔다. 참 이상한 꿈이구나. 하지만 어찌 그리도 생시와 똑같을 수 있었을까? 기이하게 여긴 난양공주는 백옥 퉁소를 가져오게 해서는 조심조심 꿈속에서 배운 대로 입김을 불어넣었다. 공주가 퉁소를 불자 어디에선가 하얀 학들이 훨훨 날아오더니 궁궐 안뜰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머, 이럴 수가. 깜짝 놀란 공주는 다음에도 또 퉁소를 불어보았다. 공주가 퉁소를 불 때면 학들은 어김없이 날아와 춤을 추다 날아가곤 했다. 공주가 퉁소를 불 때면 나타나서 너울너울 춤을 추던 학들이 이번에는 소유의 퉁소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날아가서 춤을 춘 것이 분명했다. 폐하, 우리 난양공주가 이미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마땅한 배필을 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하늘이 제 짝을 만나게 해준 모양이옵니다. 더군다나 양상서의 글재주가 묻 선비들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하였사오니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제가 직접 만나서 그 됨됨이를 살펴본 후 혼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오. 황후는 하늘이 공주에게 좋은 배필을 내려준 거라고 굳게 믿으며 몹시 기뻐했다. 며칠 후 정사도집 별당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소유가 막 세수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지기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상선님, 상선님. 아니, 아침부터 웬 수선이란 말이냐? 저 월왕께 없어 양상선님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요. 무엇이? 월왕께 없어? 월왕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말에 소유는 깜짝 놀랐다. 황제의 둘째 아들인 월왕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왔다면 이건 틀림없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소유는 허둥지둥 예복을 갖추어 입고 월왕을 맞이했다. 마마,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찾아오시다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과인이 양상서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서로 하는 일이 달라 가까이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만나보니 역시 듣던 대로 나무랄 데가 없는 선비구려. 마마, 과찬이시옵니다. 소유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월왕의 다음 말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월왕은 한참 동안 소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난양공주가 꽃다운 나이가 되매 조정에서 이제 부마가 될 마땅한 선비를 찾고 있었다네. 그러던 참에 폐하께 없어 그대의 재주와 덕을 사랑하시어 난양공주의 배필로 정하셨다네. 그래, 이 기쁜 소식을 과인으로 하여금 먼저 그대에게 알리라고 명하셔서 이렇게 온 것이라네. 예? 저를 부마로 삼으시겠다고요? 소유는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부마라면 공주의 남편이자 황제의 사위가 된다는 말이 아닌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마, 폐하께 없어 부족한 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머리를 들 수가 없나이다. 하지만 망극하옵게도 신은 몇 해 전에 이미 정사도의 딸과 약혼을 해 사주단자를 보내고 예물까지 받은 몸이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저의 이 뜻을 폐하께 잘 아뢰어 주시옵소서. 소유는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말했다. 아니,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월왕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다. 얼마 전 궁궐에 있는 소유를 몰래 살펴본 황후까지도 난양공주의 배필이 될 사람이 틀림없다며 매우 흡족해 하셨는데 이미 정혼한 교수가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월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알았네. 이미 정혼을 하였으니 달리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황제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는가. 마마, 혼인은 인륜의 대사이오니 신이 감히 경솔히 할 수는 없사오나 뜻하지 않게 폐하의 마음을 어지럽힌 죄가 막중하오니 당장 궐문 밖에 엎드려 죄를 받겠나이다. 소유는 어쩔 줄 몰라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장서의 뜻이 그러하다니 내 폐하께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네. 마마, 황공하옵나이다. 소유는 무거운 마음으로 월왕을 배웅했다. 그리고 정사도를 찾아가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무엇이? 폐하께서 자네를 부마로 택하셨단 말이지. 소유의 말을 들은 정사도와 부인은 하늘이 무너진 듯이 상심했다. 황제가 소유를 사윗감으로 점찍었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정사도 집안은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덮쳐와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것만 같았다. 여보게,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폐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어찌 그 일을 막을 수 있으리요. 대감, 금지옥에 귀하게 끼운 내 딸의 신세는 이제 어찌 된단 말입니까? 정사도 부인은 체면이나 위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유는 정사도와 부인을 위로했다. 고정하시옵소서.
황제 폐하께 없어 덕망이 높고 법도를 아시며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늘 어찌 신하의 마음을 몰라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여쭙고 일이 무사히 해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사도와 부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들이닥친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한편 궁궐로 돌아간 월왕은 황제와 황후에게 양상서에게 이미 정원한 규수가 있음을 알렸다. 무엇이? 양소유가 이미 정원을 했단 말이더냐. 폐하께 없어 부마로 삼겠다는데도 거절을 했단 말이지. 아니, 벼슬이 상서에까지 오른 사람이 조정의 법도를 모르고 어찌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단 말이더냐. 황후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노여워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황상이 황후를 위로하며 말했다. 소유가 이미 약혼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건 혼례식을 올린 것과는 다르오니 제가 직접 만나서 타이른다면 제 말을 따르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니 너무 상심 마옵소서. 그럼 나는 황상만 믿겠네. 황후는 그제야 노여움을 풀었다. 다음 날 황상은 예부상서 양소유를 거처하는 궁궐로 불러들였다. 양상서는 듣거라. 짐에게는 단 하나의 누이 동생이 있는데 그 재주가 몹시 뛰어나서 마땅한 배필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 경을 눈여겨보고 경이야말로 내 누이의 배필로 마땅하다 하여 월왕을 시켜서 그 뜻을 전하였거늘 이미 정원한 규수가 있다는 구실로 황제 폐하의 뜻을 거절하다니 그것이 어찌 신하된 자의 도리이겠느냐. 더구나 아직 혼례식을 올리지도 않았다면 이 무슨 도리에 어긋난 일이더냐. 황상은 매서운 목소리로 호령했다. 소유는 엎드린 채 자기의 처지를 간곡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마마, 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오나 이렇게 불러서 타일러 주시니 그 은혜 어찌 다 갚으리요. 하오나 신은 서울에 올라와서 마땅히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정사도의 따뜻한 배려로 그 집 별당에 머물게 되었나이다. 비록 아직 혼례식을 치르지는 않았으나 신은 이미 정사도와는 장인과 사유의 예를 갖추고 지내며 또한 한 집에 머물면서 정규수와는 이미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사오니 이미 부부의 예를 갖춘 것과 어찌 다르겠나이까. 잠시 말을 멈춘 소유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을 이었다. 더구나 저희가 아직 혼례를 올리지 못한 것은 폐하의 명을 받아 나란 일로 연나라에 다녀오느라 어머니를 모셔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참에 이렇게 폐하의 뜻을 받게 되었사오니 신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신이 만약 황제 폐하의 뜻에 따라 부마가 된다면 홀로 남은 정규수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출가하지 않을 터인데 그 규수가 그렇게 지엄이의 길을 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나이까. 부디 통촉하여 주소서. 당장 물러가라. 황상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마마, 황공하옵나이다. 소유는 기진맥진해서 정사도 집으로 돌아왔다. 소유가 들어서자 정사도 집은 이미 초상집으로 변해 있었다. 정사도의 부인은 몸져 누웠고 정사도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유는 다급하게 물었다. 여보게, 오늘 황후께서 사람을 보내어 자네가 우리 집안에 보낸 사주단자를 도로 물리라고 하셨다네. 그래서요? 우리가 어찌 황후마마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자네가 머무는 별당 뜰에 이미 사주단자를 내놓았다네. 이제 우리 경패는 어찌 될는지. 우리 딸의 장래를 생각하니 그저 앞이 캄캄할 따름일세. 정사도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런 정사도의 모습을 보자 늘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던 소유의 가슴도 미어지는 듯 아팠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이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건 조정의 대신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에서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닐세. 그렇게 되면 자네는 중벌을 받을 테고 우리 가문 또한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이미 모두 끝난 일이라네. 자네를 어떻게 해서든지 꼭 내 사위로 삼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정사도는 소유의 손을 잡고 마침내 흐느껴 울고 말았다. 싸움터로 나가다. 별당으로 돌아온 소유는 괴로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때 살그머니 문이 열리더니 춘훈이 들어섰다. 춘훈의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춘훈아,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소유는 그동안 경패 대신 자기를 위해 정성껏 시중을 들어준 춘훈을 보자 더욱더 마음이 아파왔다. 춘훈은 다소곳이 앉아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족한 제가 정소저 대신 나리를 모시며 너무나 따뜻한 사랑을 받아왔으나 이제 귀신이 시기하고 사람들이 질투하여 도무지 혼인을 할 가망이 없어졌으니 이제 나리께 인사를 올리고 돌아가서 불쌍한 우리 아씨를 돌보겠나이다. 부디 건강하소서. 나리. 춘우는 어깨를 들썩이며 안타깝게 울었다. 춘훈아, 네가 어찌 그런 섭섭한 말을 한단 말이냐? 내 당장 황제께 상소를 올릴 터인데 어찌 네가 나를 떠나려 하느냐? 나리의 뜻은 알겠으나 소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소저와 함께 논일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자매처럼 흉엄을 없이 다정하게 지냈거늘 이제 소저와 나리께서 혼인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듯이 소녀 또한 소저를 따라야 마땅하지 않으리까. 춘훈아, 네가 정소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갸륵하구나. 하지만 내 모든 지혜를 다하여 황제께 상소문을 올릴 터이니 끝까지 내 시중을 들어다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정소조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모르겠느냐. 나리. 춘우는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닦고는 안채로 갔다. 춘훈이 나간 후 소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소유는 마침내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쓰기로 결심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먹을 갈고 지혜를 짜내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다. 예부상서 양소유는 삼가 황제폐하께 올리나이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윤리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근본이요. 혼인은 그 윤리의 으뜸이거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그 가문의 법도가 흔들려서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나라의 황제께옵서는 나라를 다스릴 때 윤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인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그 가정의 법도를 지키라 하셨사옵나이다. 하온데 신이 이미 정혼한 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폐하께없어 공주 마마와 혼약을 시키려고 하시니 신은 그저 어리둥절하고 놀랍고 두려울 뿐이옵니다. 또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신이 설령 정사도집 규수와 약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은 두메 산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재주도 얕고 학식도 짧은 탓에 부마로 간택될 자격이 없거늘 이처럼 부족한 저를 어찌 귀하고 귀하신 공주마마의 배필로 삼으려 하시나이까. 더구나 사주 단자까지 물리라고 명하시니 그저 놀라울 뿐이옵니다. 제발 바라옵건대 황제 폐하께옵서는 예의의 근본을 중히 여기시고 명을 거두어 주시어 천한 백성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유는 상소문을 단숨에 써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즉시 황제께 올렸다. 황제는 소유가 올린 상소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황후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황후는 노발대발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괘씸한 지고 내 그를 어여삐 여겨 공주의 배필이 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려 했거늘 이따위 상소를 올리다니.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양소유를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잔뜩 화가 난 황후는 궁궐이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조정의 몇몇 분별 있는 대신들은 황제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아뢰었다. 폐하, 아니 되옵니다. 양소유의 말이 옳사옵니다. 폐하, 동촉하소서. 이 일로 아까운 인재를 잃을까 두렵사옵니다. 대신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젊은 선비 양소유를 위하여 바른 말을 했다. 하지만 황제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황후의 노기가 저렇게 큰데 어찌 양상서를 풀어줄 수 있겠는가? 당분간 옥에 가두어 두고 보는 게 어떠할지. 폐하. 대신들은 간곡하게 말렸지만 황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소유가 옥에 갇히자 정사도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경패와 춘운도 웃음을 잃고 오로지 소유가 무사히 옥에서 나오기만을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 뿐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다. 그 무렵 북쪽 변방에 살고 있는 오랑캐들은 틈만 나면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주변 고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곤 했다. 그런데 오랑캐들이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서울 가까이에 있는 위교까지 내려왔다는 다급한 소식이 조정으로 날아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황제는 다급하게 만조 백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북쪽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경들의 생각을 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오. 폐하, 서울에 있는 군사는 겨우 수만에 지나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사들을 불러 모으려 해도 시간이 걸리니 폐하께 없어 잠시 궁궐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는 게 어떠하온지요. 그런 다음 각 도의 군사를 모아 오랑캐를 무찌르도록 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오. 한 대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의 뜻을 말했다. 그렇지만 내 어찌 오랑캐가 무서워 조정을 떠날 수 있으리요. 다른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고? 황제는 대신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대신들은 머리를 조아린 채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마땅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한나라를 움직이는 조정 대신들이 이 모양이니 감히 오랑캐들이 우리를 얕보지 않나? 황제는 화를 벌컥 내며 호통을 쳤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 북쪽의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내세우며 조정을 위협했을 때 소유가 꾀를 내어 그들의 항복을 받아낸 일이 떠올랐다. 황제는 급히 소유를 불러오도록 했다.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허겁지겁 옥으로 달려가 소유를 데리고 돌아왔다. 소유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초췌한 얼굴로 황제께 엎드려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황제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음을 알리고 의견을 내보라고 명했다. 소유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폐하, 서울은 대대로 내려오는 왕가의 위패를 모신 종묘가 있는 곳이요. 궁궐이 있는 곳이옵니다. 하온데 폐하께서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신다면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려 서울을 떠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도적대가 날뛸 것은 뻔한 이치이옵니다. 그 옛날 대종 황제 때도 오랑캐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으나 곽자이라는 신하가 지금보다 훨씬 적은 군사를 가지고 오랑캐들을 물리쳐 싸웁니다. 신의 재주가 곽자이와 비교하여 비록 그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바라옵건대 저에게 수천의 군사를 주시면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이번 기회에 신이 지은 죄를 갚을까 하나이다. 경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달리 무슨 말을 하리요? 소유에게 장수가 갖춰야 할 지혜와 담력이 있음을 아는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소유를 대장으로 삼아 서울에 있는 군대 3만을 내주며 당장 오랑캐들을 무찌르도록 했다. 하얀 말을 타고 군사들 앞에 선 소유는 늠름하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오랑캐의 군사가 10만이라고는 하나 우리가 힘을 합해 싸우면 하나도 겁날 게 없느니라. 자, 어서 나를 따르라. 소유가 북쪽의 세 나라를 싸우지도 않고 굴복시킨 일을 아는 군사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소유의 뒤를 따랐다. 비록 수적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기는 드높았다. 3만 군사를 이끌고 위교까지 온 소유는
건너편 산 쪽에 진을 치고 있는 오랑캐 무리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벌써 오래전에 집을 떠난 탓에 몹시 지치고 피곤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한 낮보다는 밤중에 쳐들어가는 편이 나을 게야.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쳐들어가면 놀라서 우왕좌왕할 게 아닌가. 게다가 이쪽 지리도 잘 모를 테니 뒤에서 기다렸다가 치면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으렸다. 소유는 온갖 지혜를 짜내어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낮 동안에는 군사들에게 무기를 손질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었을 때 소유는 군사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피곤해 지쳐 골아 떨어져 있던 오랑캐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소유는 그날 싸움에서 위교의 왼쪽을 지키던 오랑캐의 대장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사기가 꺾인 오랑캐들은 뿔뿔이 도망치기에 바빴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리하여 소유는 오랑캐 10만을 모두 무찌르고 말 8,000피를 빼앗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소유의 군대가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상을 내리려 했다. 아직도 싸움터에 남아있던 소유는 이 소식을 듣고 황제께 상소를 올렸다. 폐하, 예부터 항상 이기는 군사일지라도 앉아서 적을 이기기는 어렵고 적이 줄이고 약한 때를 타서 치지 않으면 그 적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한다 하였사옵니다. 오랑캐의 기세가 이미 꺾여서 도망은 하였사오나 혹시라도 도망가던 군사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쳐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바라옵건대 신이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수레 하나, 말 한 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의 화살이라도 쏘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폐하께 근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유가 올린 상소문을 읽은 황제는 그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여 높은 벼슬을 내렸다. 양상서의 충성심이 갸륵하도다. 네, 그를 어사대부 겸 병부상서, 정서 대원수로 삼아 오랑캐를 무찌르도록 명령하노라. 벼슬을 받은 소유는 서울의 황제를 향해 절을 하고 군사를 이끌어 오랑캐의 무리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하늘을 나는 심요연. 소유가 염려했던 대로 뿔뿔이 도망을 치던 오랑캐들은 마을을 지날 때마다 백성들의 집을 뒤져 양식이며 소,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가면서 집에다 불을 지르기도 했다. 마을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오랑캐의 뒤를 쫓던 소유는 쑥대밭이 된 마을을 보고 부들부들 떨며 노여워했다. 어느 날 싸움터의 한가운데에 친 천막 안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병서를 읽던 소유는 흠칫 놀랐다. 갑자기 어디선가 찬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천막 안의 촛불이 스르르 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소유는 이상하게 여기며 천막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난데없이 웬 여자가 천막을 찢으며 공중에서 내려왔다.
여자의 손에는 은빛 비수가 들려 있었다. 싸움터에서 수많은 오랑캐들을 무찌른 소유였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를 해치러 온 자객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는 태연한 척 자세를 가다듬고 위험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런 한밤중에 싸움터로 뛰어들었느냐? 그러자 그 여자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첩은 나리의 목을 얻고자 왔나이다. 무엇이? 내 목을 가져가려고 왔단 말이냐? 하하. 여자의 몸으로 참 용감하기도 하구나. 그렇다면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느냐? 자, 어서 내 목을 베어가거라. 소유는 태연하게 여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 버티고 섰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여자는 도무지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비수를 내던지며 바닥에 엎드려 공손하게 말했다. 첩이 어찌 귀하신 나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더냐? 비수를 가지고 한밤중에 싸움터까지 들어왔으면서 나를 해치지 않겠다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느냐? 첩이 비록 자객의 신분으로 여기에 오긴 했지만 나리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모든 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야 여자는 다소곳이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촛불을 켜고 소유 앞에 앉았다. 촛불이 천막 안을 환하게 밝히자 소유는 여자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구름같이 탐스러운 머리를 묶어 금비녀를 높이 꽂고 대나무 꽃무늬가 그려진 소매가 좁은 옷을 입은 모습은 한마디로 이슬에 젖은 해당화 같았다. 소유가 넋을 잃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자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첩은 본디 양주 사람이온데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스승님을 따르며 살아왔답니다. 스승이라니? 뭘 배웠단 말이더냐? 검술을 배웠사옵니다. 검술이라고? 어서 더 이야기를 해보아라. 소유는 한밤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아리따운 여자가 칼을 쓰는 법을 배웠다고 하자 호기심을 느꼈다. 스승에게는 3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진해월, 김채홍, 심요연이라 하옵지요. 그 중에서 제가 바로 심요연이옵니다. 저희 3사람은 한 스승에게서 3년 동안 온갖 신묘한 검법을 다 배웠답니다. 바람을 타고 번개를 따라서 순식간에 천리를 달리기도 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저희 셋은 누구 한 사람 특별히 뛰어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비슷비슷한 실력으로 검술을 익혔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스승님은 나쁜 사람을 혼내주러 갈 때나 원수를 갚을 때 꼭 진해월과 김채홍 2사람만 보내고 저는 쏙 빼놓곤 하였답니다. 어허, 그건 또 무슨 이유인고? 소유는 자기도 모르게 요연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첩은 하도 그게 궁금하여 어느 날 스승님께 물었답니다. 저희 3사람이 스승님을 모시고
다 같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제게만 이 일을 시키지 않으시는지요? 혹 제 재주가 부족하여 실수를 할까 염려되어 그러시는 것인지요? 하고요. 그랬더니 스승님께서는 너는 우리와 달라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그래서 제 검술은 어디에 써야 하느냐고 여쭈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스승님은 제 전생의 연분이 당나라에 있고 제가 아주 귀인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시며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검술로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라 하셨답니다. 그러시더니 이번 봄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얼마 후에 오랑캐의 장군이 당나라에서 온 어떤 사람의 목을 베어오라는 방을 붙일 터인즉 그때 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인연을 맺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승님의 말씀대로 얼마 안 있어서 싸움에서 진 오랑캐 장군 찬보가 나리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후한 상금을 내리겠노라는 방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첩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뽑히게 되자 찬보는 첩의 재주를 보고 몹시 기뻐하며 네가 양소유의 목을 베어오면 내 너를 귀비로 삼겠노라 했지요. 하오나 이제 막상 나리를 배우니 스승님의 말씀과 같은지라 바라옵건대 첩은 나리의 신발이나마 받들며 옆에서 모시고 싶사온데 허락해 주시려는지요. 요연은 해맑은 얼굴로 소유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소유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다. 낭자가 이미 죽게 된 내 목숨을 구해주고 게다가 앞으로도 나를 섬기려 한다니 내 어찌 마다하리요. 오히려 내가 고마울 따름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났을 때였다. 요연이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나리? 이곳은 싸움터이오니 아녀자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되옵니다. 공연히 첩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두렵나이다. 해서 첩은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옵니다. 그러자 소유는 팔을 내저으며 막무가내로 말렸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낭자는 보통 아녀자와는 다르지 않소. 나에게 기묘한 묘책과 검술을 가르쳐 주어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지 않고 어찌 돌아가려고 하오? 나리의 병법과 무술로서도 충분히 적을 물리칠 수 있사온데 무슨 걱정을 하시옵니까? 첩은 일단 스승님이 계신 산으로 돌아갔다가 나리께서 군사를 되돌려 서울로 돌아가시는 것을 본 후 첩도 서울로 따라가서 다시 뵙겠나이다. 그렇지만 낭자가 돌아간 후에 찬보가 또다시 자객을 보내어 나를 치려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막겠소? 소유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요연을 바라보았다. 나리, 염려 마시옵소서. 자객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모두 저의 적수가 되지 못하옵니다. 그들이 심요연이 이렇게 나리를 극진히 섬기는 것을 알면 감히 아무도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요연은 방긋방긋 꽃잎이 피는 것처럼 웃으며 소유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구슬 한 개를 꺼내어
소유에게 내밀었다. 나리, 이 구슬은 찬보의 상투에 꽂았던 것이옵니다. 나리께서 사람을 시켜 이 구슬을 찬보에게 보내 첩이 다시 찬보에게 돌아갈 뜻이 없음을 알려주소서. 낭자의 뜻대로 해주겠소. 그런데 내게 달리 할 말은 없소? 참, 나리, 앞으로 나리께서는 반사국을 지나실 터인데 그곳에는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군사들에게 물을 먹이시려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고맙소. 그럼 나으리 다음에 뵙겠나이다. 소유 앞에서 다소곳이 절을 올린 요연은 마치 가벼운 새처럼 몸을 공중으로 솟아오르게 하더니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허, 대단한 비법이로다. 소유는 감탄의 눈길로 요연히 사라진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았다.